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3% 오르며 58,000달러 회복, RWA AI 섹터 급등. 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성공했어요. 한 3%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업비트 가격에는 7,800만 원이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한 수치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 한 7,800만 원, 곧 이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김프라고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약 해외랑 한국이랑 약 2%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의 그 간극이 줄어들면서 지금 가격은 실질적으로 우리 오피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른 느낌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적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왜 올랐냐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 전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났거든요. 물가가 2.5%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합니다. 물가가 떨어졌으니 이제 물가가 좀 잡혔으니 이제 이자를 내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 ETF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신뢰가 증가했다는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때 비트코인이 만약 59,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곧장 63,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뚫리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63,000까지는 올라간다고. 얼마 전에 64,0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봤었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3% 오르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은 아직 따라서 올라와 주질 않고 있어요. 여기 BNB 우리의 바이낸스 여기 좀 돋보이고 있네요. 6%대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또 미국 경제랑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 우는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 변동성을 거치며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4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이제 하빙이 있었고 그리고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4주 동안 잠재적 역전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약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축적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제 9월 이제 셋째 주 들어가면은 점차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 곧 7만 달러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빨리 올라가서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의 이제 58,000달러잖아요. 6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면은 곧 7만입니다. 그 사이에 저항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64,00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 채굴업체 경영난 가능성. 자, 비트코인 난이도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들은 이제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감기 여러분 많이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반감기 올해 4월에 있었거든요. 항상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움직였어요. 비트코인의 주기는 4년이다. 자, 한번 4년이다. 그런데 그 주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약 6개월 이후면 상승한다. 4월에 반감기가 있었고 그 뒤에 6개월은 몇 월인가요? 10월입니다. 10월. 곧 10월이죠. 10월에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비트코인 난이도가 사상 최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걸 뜻하냐면 저도 중소형 채굴장을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데 채굴장 운영해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채굴하는 사람들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채굴 효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채굴장에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는 위탁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 전망을 보면은 장밋빛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또한 그렇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올해 평균적으로 채굴 원가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올해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 평균의 채굴 원가는 66,000달러예요. 66,000달러인데 지금 50,000달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채굴하면은 할수록, 채굴장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시레이트가 최고로 올라갔었을 때는 채굴 원가가 얼마냐? 74,596달러랍니다. 7만 달러 넘어요. 74,000달러예요. 전고점이 73,000달러 정도였는데 74,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갭을 더 메꾼다면 충분히 가격적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여기 채굴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 채굴업체 경영난 가능성. 왜냐하면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비트코인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가상화폐 채굴 정보업체 코인워즈 자료를 인용한다면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가 지난주보다 3.5% 가량 상승했답니다. 그 금액은 92조 6,716억으로 사상 최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 이후에 그 비트코인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이도 지수 또한 5월 초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세 이제 평균적으로 채굴한 그 채굴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 현물 상장지수 ETF의 출시에 따라서 기간 자금에 힘을 입어가지고 3월 달쯤에는 73,000달러 수준의 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충분히 채굴자들이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고점을 찍고 20%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스에서는 그게 이제 나스닥 상장돼 있거든요. 주가가 31%, 54%씩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 측에서는 코인 난이도 이제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을 오르면서 많은 채굴업체들의 사업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고사하고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힘든 어려운 곳이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예전에는 코인 채굴이 되게 각광받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 채굴할 때였는데 제가 채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채굴을 오래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채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채굴에 대한 경험담이나 재밌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 한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채굴은 시설 투자만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돈이 벌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각 채굴장에서도 계약 전력이 있을 거고 운영하는 AS 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채굴하게 되면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그 열을 관리하는 그 관리 비용 또한 듭니다. 뭐 팬을 돌린다든지, 뭐 쿨러를 가동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대체열을 가지고 뭐 온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신박한 아이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뭐 집안일 하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하겠지만 채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와 보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보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채굴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왜 채굴이냐, 뭐 땅을 파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비트코인의 이 채굴을 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닝을 그냥 한국어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채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비트코인 채굴은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을 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과정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 이제
이제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POW라고 합니다. POW는 한국말로 작업 증명, Proof 작업, of Work 일하는 것들을 증명한다 이런 거죠. 일하는 만큼 코인의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채굴자가 그러니까 그 채굴하는 업자 입장에서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채굴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굴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채굴은 난이도 있는 복잡한 수학 문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럭들을 채굴자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보상으로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우리가 전송을 하잖아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전송을 한다. 업비트에서 코인베이스로 전송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송 수수료는 누가 가져갈까요? 네, 맞아요. 채굴자가 가져가요. 채굴자는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한데 블록을 생성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를 보내는 일도 채굴자가 가져가는 거고 택배 상자를 만드는 것도 채굴자가 하는 겁니다. 그 상자 안에 데이터가 써지잖아요. 그거를 옮기는 일은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서 이동할 때 택배 기사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이제 채굴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채굴 난이도거든요.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이 2008년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제 채굴 난이도가 낮았어요. 보시면 채굴 난이도가 낮았을 때는 되게 간단하게도 채굴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PC로도 채굴이 됐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컴퓨터의 파워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연상 기능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금을 캐는 광산에 만약에 그 광산에 제가 혼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금광에 금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내가 금을 캐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금을 캐는 거니까. 하지만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 하는 거는 광산에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광산에 유입이 돼서 금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금이 나오는 확률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금을 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 경제성 때문에.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서 초당 수행하는 해시의 연산의 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채굴장에 들어오는 머릿수가 많아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픽카드와 컴퓨터를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연산을 푸는 거냐라는 것 뜻해요. 난이도는 해시레이트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면 해시레이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굴장을 운영 채굴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시레이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이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이 달라들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의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난이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약 2주마다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블록 생성은 상자요. 상자 안에 데이터가 기록되는데 그 상자는 10분마다 생성이 됩니다. 그 10분마다 생성이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그 10분 동안 그 상자 안에 다 기록이 돼요.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블록 생성도가 생성이 빨라지고 너무 높으면 느려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귀가 조금 뚫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해시레이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채굴 장비 기술 발전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난이도도 또한 여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누가 정하느냐? 그거는 채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어려워지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해시 레이트에 따라서 자동이 조정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2023년 1월 달에는 난이도가 2배 증가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약 2주마다 난이도를 조정하고 블록 생성 시간을 평균 10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채굴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와 계산 능력과 그 컴퓨터 파워를 유지하고 있고 네트워크 안정성에 채굴자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은행에 보면은 은행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왜 사고가 일어나느냐? 어떤 한 사람이 은행에서 장부를 가상으로 조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에게 1,000만 원을 줬다 해놓고 홍길동에게 1,000만 원 안 주고 자기가 1,000만 원 슬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전 세계 몇 천만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채굴자로 참석해서. 그런데 이 몇 천만 개의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야 돼요. 꼭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50% 이상 해킹을 하면은 컴퓨터의 네트워크에서 이거는 참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그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51%가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증명이 한다면 비트코인의 안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컴퓨터를 거의 다 해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비트코인이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 네트워크의 성능이 강해진다라는 것들은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들은 네트워크 안정성이 올라가고 채굴하기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보안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보안을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자, 비트코인의 보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요. 예전에 비트코인은 초기에 블록당,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 생성될 때마다 그 보상을 50BTC씩 받았습니다. 완전 개꿀이죠. 처음에는 비트코인 누가 채굴하느냐, 그 비트코인 창시자가 채굴을 했을 거예요. 자기 개인 컴퓨터로. 그냥 막 아무 컴퓨터로 286, 386 다 채굴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채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들을 최초의 블럭을 생성하는 것들을 어려운 말로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해요. 그 제네시스의 블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시자인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였던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블럭을 갖고 있는 지갑은 지금 10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고래라고 일명 부르고 있죠. 잠자는 고래. 오태민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웨일이라고, 모비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저때 명예훼손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남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50BTC 보상을 지급했는데 4년마다 보상이 반감기가 일어나면서 4년마다 보세요. 이렇게 4년마다 비트코인에 반감기가 발생하면서 처음에 많은 비트코인을 받았지만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줍니다. 양이 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진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코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까? 리플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억 개씩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아직까지 700원, 600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감기를 거쳐서 이런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흐릅니다. 자,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BNB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수수료를 소각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양을 소각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소각을 많이 해서 이더리움 수량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계속 소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BNB의 가격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을까요? 넘어서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연구소로 이름을 짓고 바이낸스 그 BNB 코인에도 이렇게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반감을 거치지만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각을 합니다. 이번 분기는 지금 이제 벌써 2번의 소각이 이루어졌어. 소각할 때마다 조 단위로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 때 보시면 바이낸스는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좋다라고 설파하는 거예요.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 기간에도 엄청난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4개월에 한 번씩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돌아올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4년마다 보상이 반감이 돼서 6.25개, 그리고 올해 4월에 지나서 3.125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우리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너무 세상에 물량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희소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역할을 합니다. 채굴 보상은 2024년 4월 17일 반감기가 일어난 그 이후로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었어요. 반감기는 매년 4년마다 발생하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4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24,000개의 코인이 원코인이라니까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전체 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전체 코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4년의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 4년째가 올해입니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얘기 많이 해요. 비트코인 그럼 채굴 다 끝나면 비트코인 없어지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 거래 수수료 비트코인이 없어지더라도 채굴 보상이 끝나더라도 그 보안성을 유지하고 그 채굴하고 블록을 생성하고 이동하는 것들은 계속 채굴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블록이 포함된 거래 수수료를 채굴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블록 보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어요. 채굴 수익보다 블록에 대한 보상 수익원이 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배예요. 그러니까 택배를 보낼 때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세상에도 어떤 게 있냐면 게스비라고 하는데 전송할 때 수수료를 많이 주는 사람 위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평균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그 거래 수수료 게스피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게스피가 높으면은 전송이 엄청 빨리 되고 낮으면 또 그 평균으로 보통으로 해서 보내면 그냥 일정하게 가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시간이면 가고 되게 오래 걸릴 때 한 3시간씩 걸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비트코인 사실 사람에서 사람까지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들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왜 오래 걸리냐? 검증자들의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블럭이 맞는 블럭인지 틀린 블럭인지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검증을 컨펌이라고 하는데 그 컨펌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때문에 비트코인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 경쟁성은 다음 것 때문에 달라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전기 비용, 채굴할 때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비용이 낮은 곳에서 채굴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채굴한다, 그리고 뭐 텍사스에 채굴한다, 뭐 뉴욕에 채굴한다 얘기가 많죠.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채굴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의 최신화.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는 채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컴퓨터의 파워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채굴 칩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쓰는 뭐 그래픽카드, 뭐 지포스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식이라고 하는 그런 채굴 장비들 한때 삼성전자에서도 아식 칩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회사더라? 엔트 마이너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채굴장도 운영하고 아식 칩도 만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식 칩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비를 통하면은 더 높은 효율로 높은 해시레이터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가격이 채굴 수익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채굴 수익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또한
네 번째가 난이도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이 어려워져서 채굴의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은 네트워크 보안성 첫째,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채굴은 꼭 필요한 겁니다. 채굴 난이도와 보상 구경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과 그 반감기, 거래 수수료를 이해하고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냐? 비트코인 채굴은 뭐 채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오늘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가격 물론 중요하죠.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1억, 2억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떨어질 때일수록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채굴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신박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이 시대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시간이 이제 방송할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 이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의 아버지가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보안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해커들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안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높은 가격, 사람들이 얘기해, 뭐 데이터 쪼가리, 뭐 네트워크 쪼가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영원에 수렵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치면은 금을 캐는 채굴장에 가가지고 금을 주워 오잖아요. 그것 또한 영원이잖아요. 하지만 채굴장에서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채굴장에서 금을 채굴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양의 노동력 그리고 물, 기계 엄청난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요 비용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금의 가치가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원가율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원가율은 74,0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원가율에 비례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비트코인을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BNB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투자하고 있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프로브 오브 워크, 프로브 오브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채굴까지 했다니까요. 뭐 물론 채굴에서 큰 돈을 벌고 싶어 채굴한 건 아니지만 채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는 거구나. 제가 잘 못하는 뭐 리눅스도 써가면서 이제 언어도 이렇게 쳐가면서 윈도우를 안 쓰거든요. 이런 건 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원리로 이것들이 채굴이 되는지 경험해봤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중소채굴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망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세로는 우리나라에 또 산업전기나 농업전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불법이니까. 그래서 일반 전기를 써야 돼요. 상가용 전기를 써야 되는데 상가용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별로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를 쓰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농업용 전기를 쓰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번 해볼만 하지만 우리나라 채굴장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나라와 뭔가 연계를 해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채굴할 수가 없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채굴자들을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서 엔터마이너나 여러 회사들을 접촉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지금 미국에 많은 채굴자들이 가 있고 채굴력의 채굴 파워의 해시레이트 파워를 60% 미국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력도 6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지위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들 때문에 솔직히 좀 답답해요.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법제화하기 위해서 세금 체제를 세우고 있지만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채굴장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시거든요.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없으면 달러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없으면 소형 채굴장이나 이런 것들의 나라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원해 주냐? 뭐 농업 전기처럼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한테 전기세에 50% 할인해 준다. 뭐 기간별로. 그리고 전기세를 많이 안 쓰는 봄이나 가을에는 50%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 보상을 이제 내세워서 채굴을 장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식칩 채굴합니다. GPU 채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로만 채굴하는 게 아니고 정년 채굴장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채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탈중앙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중앙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깨달는다면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도 빨리 얻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도 채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추석인데 내일도 방송할 거예요. 하면서 뭐 스마트 컨트랙이나 그런 재밌는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곧 이제 비트코인의 백서를 가지고 와서 화이트 페이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이트 백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할 때 정말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뭐 방송 재미없다, 뭐 이상한 소리만 한다, 가격 얘기를 하고 차라리 차트 얘기를 하지. 여러분, 차트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가격은 밥 먹여줘요. 근데 하지만 원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장기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가치를 먼저 깨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결혼할 때도 여자를 봤을 때 겉만 봤을 때 너무 예쁘지만 결국에는 결혼할 때 그 여자의 가치, 이 내면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가격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안에 원론적인 그 가격을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5년을 투자하고 10년을 투자하고 장투를 해야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 장투를 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장투하시고 돈 많이 벌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피스.